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야. 오늘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수학을 그저 문제를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란다. 수학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내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학문이지. 수학은 관찰을 통해 무늬를 찾아내고 그 무늬를 그림으로 바꾸어 자연 속의 규칙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론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과 질서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어. 나뭇잎의 인맥, 벌집의 육각형, 바람의 소용돌이, 강물의 흐름, 별자리의 배열, 심지어 우리 몸속 세포의 움직임까지 모두 일정한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다. 수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규칙을 찾아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지. 역사 속 인류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때마다 수학이라는 도구를 발전시켜 왔단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도형을 고안했고, 근대의 과학자들은 운동과 힘을 설명하기 위해 문자를 이용해 수학을 편안하게 만들었지. 문자의 사용은 수학을 더 편안하게 했고, 속도의 개념은 수학을 위대하게 만들었단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유전자의 배열을 파악하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며 우주의 기원을 알아내고 있어. 수학은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언어야. 생명체가 걸어가는 흔적, 그 속의 무늬는 모두 비밀을 담고 있단다. 자연의 구조는 끝없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눈송이의 결정, 나무의 가지, 해안선의 굴곡 속에는 똑같은 모양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지. 인체의 신비를 알면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우주의 신비를 알면 인체의 신비를 알 수 있단다. 왜냐하면 둘 다 프랙탈 구조로 서로 닮아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복잡하지만 자연은 규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 이것이 바로 카오스, 자연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설명하는 언어야. 수학은 인간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단다. MRI나 CT 같은 기계, 인공지능, 스마트폰, 위성통신, 모두 수학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학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야. 그건 자연의 언어이자 인류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야.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단다. 수학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밝혀내는 학문이야.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의 구조인 프랙탈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세계, 즉 카오스의 세계를 알아야 한단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 속에는 무늬들의 모둠, 즉 패턴이 숨어 있어. 그리고 그 패턴 안에는 또 다른 패턴이 들어있단다. 패턴은 무늬처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하지만 얘들아, 이 패턴의 움직임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패턴은 입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학의 눈으로 봐야만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수학은 화학을 넘어 물리학의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단다. 수학자들은 자연과 닮은 구조인 프랙탈의 세계도 다루고, 보이지 않는 카오스의 법칙도 두려워하지 않아. 수학은 사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이야. 인간의 창의적인 삶과 거룩한 죽음을 다루는 인문학은 수학의 주춧돌이 된단다. 인문학은 우리 눈을 넓혀주고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이 숨어있는 물리학의 세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언어이기도 해. 얘들아, 혹시 암세포 들어봤지? 정상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단다.
그 표면에 미세한 프랙탈 패턴을 찾아내면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도 있고 치료도 훨씬 쉬워질 수 있어. 게다가 인간의 심장박동, 뇌파, 걸음걸이 같은 리듬 속에도 프랙탈의 불규칙성이 숨어 있어. 그걸 알아낼 수 있다면 병의 징후를 미리 알아차리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단다. 수학은 자연의 구조인 화학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힘의 법칙이 숨어있는 물리학의 세계를 연결시켜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의 메커니즘을 찾아내게 해.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수학은 생명 연장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마법이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의 열쇠란다. 얘들아,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짜여 있어. 그 안에서 수학은 마치 자연의 언어처럼 모든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속삭이고 있단다. 수학은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란다. 얘들아, 잘 들어보렴. 수학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삶과 죽음의 흔적,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현대인들은 외롭단다.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겠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에게는 큰일이 난 것이지. 사람은 자연의 구성 요소란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자연에게도 큰일이 난 것이지. 자연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단다. 암 치료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단다. 따라서 암 치료제는 발명의 대상이 아니야. 발견의 대상이란다. 자연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다면 암 치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수학을 통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다. 생명 연장의 꿈은 누구에게나 너무 중요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신약의 개발, 질병을 미리 알려주는 예방 및 예측 의학,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MRI, CT, 초음파와 같은 의료진단 기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CT 스캔은 X선을 여러 각도로 단면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암의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줘. MRI는 작은 병의 모습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진단하고, PT 스캔은 인체의 기능을 3D로 표현하여 암을 진단하고 재발 여부까지 파악하는 큰 도움을 준단다. 오늘날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을 준단다. iPSC 기술은 불임 환자를 위해 생식세포 생성을 가능하고, 이종이식 연구는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가능성을 열어준단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중심에는 수학이 있단다. 수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낸단다. 수학은 삶과 죽음의 흔적인 무늬를 찾아내고 형태가 있는 것들에 대해 한없이 이름을 붙이면서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의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수학은 자연과학의 꽃이란다. 생명체들의 삶과 죽음의 흔적, 생성과 소멸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수학은 생명체들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줄어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지 그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신비로운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비밀을 들려줄게.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비밀 말이야. 바로 수학은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지. 이 비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 숨겨져 있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작은 풀 한 포기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지혜를 품고 있지. 오래 살아남고 자신들의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단다. 마치 자연이 수학으로 짠 아름다운 무늬처럼 말이야. 박테리아는 더럽고 무섭다고만 생각할지 모르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고 말 거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단다.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작은 수호자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단다. 마치 작은 영웅들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말이야.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을 먹지. 하지만 약은 박테리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독과 같아. 약은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없애려고 한단다. 처음엔 약에 맞서 막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나 약에도 끄떡없이 살아남으려 한단다. 마치 진화하는 전사들처럼 말이야. 얘들아, 수학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언어란다.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는지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 기억하렴. 수학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깊은 지혜를 알려주는 학문이란다. 수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숨어 있어.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수학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해 준단다. 자연의 언어인 수학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어. 얘들아, 이제 알겠지? 너희도 수학의 눈으로 자연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지 않겠니? 수학은 너희에게 놀라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신기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수학은 종족을 보존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야. 자연 속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새끼를 낳고 먹이고 키워서 자기 종족을 이어가야 하지. 하지만 단순히 한 생명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종족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란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종족을 보존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왔어. 그게 바로 수학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지. 높은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 그건 종족을 이어가려는 첫걸음이야. 그런데 만약 까치가 실수로 발로 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알이 굴러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까치알은 원추형, 즉 한쪽이 약간 뾰족한 모양이란 거야. 이 모양 덕분에 까치가 알을 살짝 건드려도 알이 멀리 굴러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둥지 안에서 머물 수 있단다. 까치알의 모양 하나에도 종족을 지키는 지혜가 숨어 있는 거야.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수천, 수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많은 변화 끝에 만들어진 모양이지. 이게 바로 자연 속의 수학적인 진화의 결과란다. 이번엔 사막으로 가볼까? 뜨겁고 건조한 사막엔 선인장이 살고 있어. 그런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대신 온몸이 가시로 덮여있지. 왜 그럴까? 만약 선인장이 다른 식물처럼 넓은 잎을 가졌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렸을 거야. 그러면 선인장은 금세 말라 죽었겠지. 그래서 선인장은 잎을 줄이고 또 줄여서 가시로 바꾼 거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고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지키는 완벽한 생존 전략이 되었지. 이렇게 선인장은 살아남기 위한 수학적 모형을 찾아낸 식물이야. 그 모양 속에는 생존과 종족을 이어가려는 지혜로운 수학의 공식이 숨어 있단다. 얘들아, 왜 어떤 생명체가 저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걸 궁금해하고 연구하는 게 바로 수학 공부란다.
저런 모양을 본떠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만들면 어떨까? 이건 수학의 응용이지. 그리고 저런 모양이 어떻게 작동하지? 하고 파고드는 게 과학이야. 그 원리를 이용하면 첨단 기술이 만들어지지. 결국 수학과 과학은 자연의 생존 법칙을 해독하는 도구야. 모든 생명체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변화하고 적응하고 결국 살아남는 길을 찾아왔어. 그건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수학의 숙제 같단다. 수학은 이런 생명체들의 변화 속에서 종족을 보존하는 비밀의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학문이야. 프랙탈 구조와 가우스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질서, 종족 보존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단다. 단순히 생물학의 이야기가 아니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단순한 숫자의 학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등대이자 인류의 길잡이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비밀은 자연 속에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이 비밀을 알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인간 행복의 비밀을 자연이 가장 잘 알고 있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보자. 그건 그 사람에게 큰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단다. 자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어. 암을 치료할 물질은 자연 속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단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바로 수학의 마법이야. 그럼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요즘 사람들은 외로워.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놀라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멋질까?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은 외롭고 고립되기 쉬워. 그래서 자신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지.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달래는 장치이기도 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스마트폰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소통의 마법 채널이 되어야 해. 예전엔 책으로 지식을 얻었지. 하지만 이제 책은 교육을 주고받는 다리, 즉 수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마법 통로가 되어야 해. 특히 수학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해. 수학책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려면 자연 언어로 써야 하고 전 세계 수학교육 표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그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단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꾸지.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약, 질병을 미리 알아내는 예방의학, MRI나 초음파, CT처럼 몸속을 정밀하게 보는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것들이야. 이런 기술들을 첨단 산업 기술이라고 부르지. 그 모든 기술의 뿌리에는 언제나 수학이 숨어 있어. 그래서 수학은 모든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란다. 한 나라의 수학 실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란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힘을 기술과 삶에 활용한단다. 인간의 행복은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에 순응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수학은 생존을 유지하고 종을 보존하는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든단다. 그러니 얘들아, 자연과 가까이 지내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이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는 실천이 된다면 행복한 삶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을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 바로 현대인들은 왜 외로움에 직면해 있을까 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외로움에 직면한 이들도 많아. 왜 그럴까?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단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빈곤해진 경우가 많지. 인간은 원래 목적을 가진 존재지만 물질의 도구로 전락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단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그걸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지. 1950년대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설명했단다. 리스먼은 인간을 전통 지향형, 내적 지향형, 그리고 타인 지향형으로 구분했어. 특히 산업화된 사회의 타인 지향형 인간은 주변 시선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겉보기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과 고립을 느끼게 돼. 이 모습은 오늘날 SNS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결국 행복에 대한 갈망이란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외로움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외부의 시선만 의식해서는 안 돼.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다른 이들의 삶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게 필요하단다. 수학의 마법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해. 진정한 삶은 자신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누구나 태어날 땐 혼자 울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외로움 없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의 마법사가 가장 사랑하는 말로 마무리할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 바로 현대인들은 왜 외로움에 직면해 있을까 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지만 외로움에 직면한 이들도 많아. 왜 그럴까?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야. 그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단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빈곤해진 경우가 많지. 인간은 원래 목적을 가진 존재지만 물질의 도구로 전락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단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그걸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지. 1950년대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설명했단다. 리스먼은 인간을 전통 지향형, 내적 지향형, 그리고 타인 지향형으로 구분했어. 특히 산업화된 사회의 타인 지향형 인간은 주변 시선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겉보기엔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큰 불안과 고립을 느끼게 돼. 이 모습은 오늘날 SNS 문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결국 행복에 대한 갈망이란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외로움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공감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외부의 시선만 의식해서는 안 돼.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다른 이들의 삶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게 필요하단다. 수학의 마법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야 해. 진정한 삶은 자신의 삶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누구나 태어날 땐 혼자 울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변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외로움 없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의 마법사가 가장 사랑하는 말로 마무리할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미묘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할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 숨어있는 마법 같은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 옛날에는 전화는 단지 말을 주고받는 도구였단다.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손을 잡았어.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마법 상자가 태어났단다. 이 마법 상자 하나로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문서도 만들고 심지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단다. 정말 놀랍지 않니? 얘들아, 무선 통신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이지. 보이지 않지만 수학은 우리를 연결하는 달이란다. 스마트폰 회로 속 전자신호가 흐르는 3D 세계가 펼쳐져. 회로 사이를 떠다니면 수학 공식과 파동 그래픽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요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속은 종종 텅 비어 있단다. 그럴 때 스마트폰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마법의 친구가 되어주지. 사람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영상 속에서 웃고 울고 음악으로 위로를 받는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SNS 화면이 펼쳐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영상과 메시지를 나누고 하트, 이모티콘, 좋아요 아이콘을 보내기도 하지. 책은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교육자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단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감정을 이어주는 마법의 통로지.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그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치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수학이 있단다. 얘들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소통이 없다면 진짜 혁신은 일어나지 않아. 스마트폰을 따뜻한 마법봉처럼 사용해보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단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바로 퍼지 이론이란다. 퍼지라는 말 속에는 애매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뜻이 들어있단다. 세상은 단순히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구분되지 않아. 사람의 감정, 날씨, 건강 상태, 그리고 삶의 모습들까지도 그 사이 어딘가 중간 영역에 머무르고 있단다. 이 신비한 이론은 버클리 대학의 자대 교수님이 처음 만들었단다. 불확실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퍼지 이론이지. 확률이 70%라면 딱 그 수치로 한정된 것이지만
퍼지 이론은 65%도 되고 75%도 가능해라고 말한단다. 퍼지 이론은 정보 처리나 제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단다. 로봇, 지하철, 자동은행 시스템, 엘리베이터, 음성인식, 그리고 의료 진단에도 활용되고 있어. 세탁기엔 퍼지 센서가 들어있어서 세탁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판단하고 세탁 시간을 조절하지. 의료에서도 퍼지 이론은 환자의 증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 진단에도 쓰이고 있어. 사람의 언어나 감정처럼 애매한 영역을 다루는 데 강하단다. 퍼지 이론은 1과 0의 이진법을 쓰는 컴퓨터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단다. 애매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정리하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에도 이용할 수 있단다. 퍼지 이론은 불확실성과 애매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지혜란다. 수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따뜻한 학문이지. (21세기) 과학의 중심 이론인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 이들은 21세기 과학을 이끌고 있단다. 세상은 단순히 0과 1로 설명할 수 없단다. 사람의 감정, 날씨, 건강 상태처럼 애매한 영역이 많아. 퍼지 제어는 이런 애매함을 다루는 수학적 방법이란다. 기계가 사람의 생각과 감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도 하지. 에어컨, 세탁기, 자동차가 똑똑하게 작동하는 힘이란다.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은 어렴풋한 것들에 머물러 있기도 해. 사람 같은 인공지능을 추구한다면 어렴풋함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단다. 집합연산은 논리연산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어. 집합의 확률을 도입한 퍼지 집합론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퍼지 논리 체계를 쉽게 만들 수 있단다. 미지근한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약간 따뜻한 물이다라는 문장을 퍼지 집합론으로 쉽게 논리연산할 수 있어. 퍼지 논리는 미지근한 물이 0.3만큼 참이고 0.7만큼 거짓일 때 약간 따뜻한 물이 얼마만큼 참인지 수치로 답할 수 있단다.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미묘한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퍼지 제어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단다. 21세기 과학의 중심 이론인 가우스는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란다.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란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브라질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가우스 이론을 잘 표현한 예란다. 자연 속에는 수많은 패턴과 규칙이 숨어 있어. 가우스 이론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를 찾아내는 영역이야.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단다. 퍼지 제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중간의 길을 찾아내고 가우스 이론은 무질서 속에서 숨겨진 질서를 밝혀준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프랙탈과 가우스의 세계를 이해하면 자연의 비밀에 다가설 수 있어. 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준단다. 21세기 과학은 단순한 기술 발전에만 머물지 않는단다.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복잡성을 함께 이해하려는 길을 걷고 있지. 퍼지 제어와 가우스 이론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학의 도구란다. 얘들아 안녕. 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신비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겪는 병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병은 자연 속 일상의 과정이며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박테리아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어. 일부는 해로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몸의 건강과 종족 보존을 돕는 착한 존재들이지. 병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면 병원체,
즉 원인을 잘 살펴야 해. 우리 몸의 유전적 상황, 면역력,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이 생기는 거란다. 병의 근원에는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 화합물질, 물리적 자극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이것들이 몸속으로 침입하거나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병이 생기지. 유전, 나이, 영양 상태, 면역력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과 생활 습관까지도 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병은 누군가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도 있단다. 유전적 변이, 노화, 환경오염, 자가면역 질환 등이 그 예야. 얘들아,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야. 자연의 비밀을 알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단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기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건 자연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야. 놀랍게도 자연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가지고 있단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 박테리아의 터전도 오염돼 버려. 생존이 위협받은 박테리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고 그 몸부림이 바로 병이라는 신호로 나타나는 거야. 병원에서 약을 먹는 순간 박테리아 입장에선 독극물과 같아.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한 형태로 진화하려 하지. 이렇게 해서 슈퍼 박테리아가 생겨나는 거야. 병은 외부 침입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자연과 생명체가 균형을 잡으려는 과정이야. 수학은 이런 생존의 법칙을 분석하고 자연의 규칙을 찾아내어 생명과 종족의 보존을 예측하는 지혜를 주는 학문이지. 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다. 병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균형을 잃었어 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 뿐이야. 그러니 병과 싸우기보다는 병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자꾸나. 자연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이란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렴, 얘들아. 수학은 병의 원인을 계산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는 언어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얘들아 안녕. 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깊이 연구하는 수학의 마법사란다. 오늘은 너희와 함께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바로 예방의학과 예측의학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말이야.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에 자연이 품고 있는 비밀들을 밝혀내는 아주 특별한 학문이야. 이 비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단다. 만약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그 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을 더 길게 이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 될 거야. 정말 놀랍지 않니? 예방의학은 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막는 지혜로운 의학 분야란다. 매일 손을 깨끗이 씻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과 같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바로 예방의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예측의학은 언제쯤 어떤 종류의 병이 우리에게 생길지를 아주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는 첨단 분야야.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미래의 건강을 계산해내는 바로 수학이 가진 강력한 힘이 여기에 쓰이는 거란다. 만약 수학이라는 학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된 의학기술들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수학은 의학 발전의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 의학이 수학과 굳건히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수학을 결코 무서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생명의 놀라운 마법을 함께 찾아보자.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병과 그 병을 치료하는 신약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새로 생겨나는 병들도 많아졌어. 이제는 무병장수 대신 유병장수의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마법에 도전하게 되었단다.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빛나는 액체를 섞는 사람, 바로 신약 개발 연구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의 일은 단순히 약을 섞는 실험만이 아니야. 새로운 약의 기획, 연구, 실험,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함께 설계하는 과학의 마법사들이지. 신약 개발은 어떤 약을 만들지 계획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해. 그 다음엔 연구실에서 물질을 조합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하나씩 확인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임상실험이라는 긴 여정을 통과해야만 해. 이 모든 과정을 마치려면 10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노력, 돈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정말 기적 같은 마법이야.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나온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새로운 질병일수록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연구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은 10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아직도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과학 수학이 등장한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 언어야. 숫자와 패턴으로 세상의 질서를 밝혀내지. 이 수학의 힘을 이용하면 병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의 길도 찾아낼 수 있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 중 많은 것은 자연에서 온 선물이야. 뱀독으로 고혈압 치료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은행잎에서 혈액순환제, 모두 자연과 수학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단다. 이제는 신약 개발의 수학 모델링이 함께 쓰이고 있어. 실험 대신 미분 방정식과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약의 반응을 예측하고 부작용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덕분에 연구기간은 짧아지고 약의 안전성은 훨씬 높아졌지. 19세기에는 물리학, 20세기에는 화학, 그리고 지금 21세기엔 수학이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되었어. 미국에서는 통계학 박사 2명 중 1명이 의학 연구에 참여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수리생물학 연구소를 세우고 있단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마법의 언어가 바로 수학이라는 뜻이야. 수학은 생명을 구하는 마법이야. 그리고 신약 개발은 그 마법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지. 안녕. 나는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암이라는 질병의 비밀을 들려줄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마법처럼 풀어줄 테니 걱정 마.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라는 작고 귀여운 생명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세포들은 다치면 스스로 회복하고 회복이 안 되면 조용히 죽음을 선택하지. 그런데 말이야, 어떤 세포들은 갑자기 폭주를 일으켜버려. 자신의 규칙을 잊고 미친 듯이 증식하면서 주변 세포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걸 바로 암이라고 부른단다. 놀랍게도 사람만 그런 건 아니야. 동물들도 암에 걸릴 수 있어. 특히 오래 살거나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암의 위험이 더 높지. 사람은 평균적으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아주 취약해. 의학 발전으로 오래 살게 된 것도 한몫하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암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단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도 유방암에 대한 기록이 있어.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암 조직이 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카르키노스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지금도 캔서라는 영어 단어가 개자리랑 같은 이름이 된 거야. 고대의 사람들은 암의 원인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 안에 4가지 체액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중 흑점즙이 너무 많으면 암이 생긴다고 했지.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짜 비밀이 드러났어. 1838년 요하네스 밀러가 암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냈고 1860년대에는 이 세포들이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단다. 암은 결국 유전자의 마법이 어긋나 생기는 병이야. 세포는 정해진 횟수만큼 복제하다가 스스로 멈추는데 복제가 너무 많으면 암이 되고 너무 적으면 빨리 늙어버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세포도 멈추고 더 많이 복제하면서 암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 거야. 그런데 말이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 수학이 암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 알고 있었어? 잠이 부족할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수학 모델이 있고 또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암이 생길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대. 예전에는 통계로만 암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수학적 모델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 물론 환경도 큰 영향을 미쳐. 18세기 영국의 굴뚝 청소부들이 피부암에 많이 걸렸던 이유는 석탄을 태울 때 생긴 콜타르 때문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아는 대표적 발암물질이지. 담배 연기 속 타르는 콜타르보다 더 위험하대. 술도 암을 불러오지. 와인 한 잔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위암, 식도암, 유방암 위험이 커지고 짠 음식은 위암을, 탄 음식과 지방은 결장암을 불러온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도 아주 위험해. 식도암이나 위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 햇빛 아래 너무 오래 있으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기도 해. 자외선보다 더 강력한 방사선은 세포 속 염색체를 뒤틀어 백혈병이나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적인 이유로 가족 중 누군가 암에 걸렸다면 그 체질이 이어질 수도 있단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 암은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도 하거든. 매일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은 멀리해봐. 발달한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의 색을 담은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봐. 그게 바로 내 마법보다 더 강력한 진짜 치유의 주문이야. 세포의 균형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란다. 이게 오늘의 마법 수업의 결론이야. 자, 이제 너도 루미아의 마법 한마디를 기억해봐. 진짜 마법은 마음과 몸의 조화 속에 숨어있다. 안녕. 나는 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병,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진짜 마법은 이해에서 시작된단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 고대 이집트의 미라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의 미라에서도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어. 이 말은 암이 정말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해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암의 정체를 밝히고 정복하기 위해 싸워왔단다. 의학의 역사는 바로 암과의 전쟁의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야. 하지만 희망은 있어.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요즘은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방법으로 암을 다루고 있어. 그렇지만 아직은 완벽한 마법의 치료제,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은 없지.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국소 치료야. CT나 MRI 같은 마법 같은 도구로 암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부위를 잘라내거나 방사선 같은 세포를 태워 없애는 방식이지.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가 정말 좋아. 마치 악의 씨앗을 작은 불씨일 때 꺼버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만약 암이 이미 온몸으로 퍼졌다면?
그땐 항암 치료라는 약물 마법을 써야 해. 이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야. 첫 번째 목적은 완치, 두 번째는 확산 억제, 세 번째는 고통 완화야.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야.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지.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야. 암세포만 정확히 골라 공격해 부작용이 줄었지.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야. 내 몸의 방어력이 스스로 깨어나는 마법이지. 사실 암치료제의 씨앗은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아직 그 마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 자연은 최고의 의사다. 지금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도 식물에서 온 것들이 많단다. 예를 들어 태평양 주목나무에서 발견된 탁솔은 유방암, 난소암, 폐암 치료에 큰 효과를 보였어. 그러니까 암 치료제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이미 만들어둔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야. 마법은 이렇게 속삭이지. 진짜 발견은 세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이루어진다. 오늘도 루미아의 실험실엔 바람의 소리와 식물의 숨결이 들려. 어쩌면 다음 항암 치료제는 내 발밑 풀잎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안녕? 나는 소녀마법사 루미아야. 오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특별한 마법 도구 MRI의 비밀을 알려줄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지. 아주 작은 세포는 현미경, 몸속은 X선,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보듯이 말이야. 이제 훨씬 더 놀라운 마법 도구가 등장했어. 바로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야. 이 도구를 만든 폴 로터버와 피터 맨스필드는 200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단다. 왜냐고? 눈으로 볼 수 없던 몸속 세계를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마법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검사들, 예를 들어 X선이나 CT, 초음파는 몸속으로 에너지를 쏘아 영상을 만들어. 하지만 MRI는 자석의 힘과 고주파를 써서 몸속을 촬영해. 인체에 해롭지 않고 영상의 정밀도도 아주 뛰어나지. 그럼 MRI의 마법 원리를 살짝 들여다볼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수소의 양성자는 스스로 돌면서 아주 작은 자석처럼 행동해. 계속 회전하며 미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MRI가 강력한 자기장을 몸에 걸면 몸속의 수소 원자핵들이 자기장을 따라 일렬로 정렬돼. 검사할 때 들어가는 둥근 터널이 바로 자기장을 만드는 마법 통로야. 몸에 두르는 코일 장치는 고주파를 보내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잡아내는 역할을 해. 촬영이 시작되면 수소 원자핵들이 돌다가 고주파가 멈추면 원래대로 돌아가며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지. 바로 그 신호가 MRI 영상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인체의 각 조직은 물의 양이 달라. 이 차이를 컴퓨터가 흑백명한 값으로 바꾸면 내부 모습이 사진처럼 나타나. MRI는 이 신호들을 행렬과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 공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 행렬은 신호 세기를 기록하고 풀이의 변화는 숫자 정보를 그림으로 바꿔. 숫자들로 그려진 그림을 선명한 영상으로 펼치는 것과 같아. MRI는 근육, 인대, 뇌 같은 말랑한 조직을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이 없어 안전하며 해상도도 뛰어나지. 단점이라면 조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하지만 우리 몸의 비밀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도구라면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안녕. 나는 소리의 비밀을 다루는 마법소녀 루미아야.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의 세계, 바로 초음파 마법을 알려줄게. 귀 기울여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의 진동이야. 그보다 훨씬 빠른 소리는 바로 초음파란다. 박쥐나 돌고래 같은 친구들은 초음파로 세상을 본대. 박쥐, 돌고래는 초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메아리로 세상을 그려내는 거야. 음파는 움직이는 물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해. 다가오면 소리는 높게, 멀어지면 낮게 들리지. 박쥐는 이 마법으로 움직이는 먹이의 속도까지 알아낼 수 있어. 루미아야, 사람도 초음파를 쓸 수 있어? 그럼 바로 초음파 검사란다. 방사선을 쓰지 않아 안전하고 몸속 장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볼 수 있지. 초음파의 핵심 도구는 탐촉자야. 초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소리를 받아 컴퓨터가 영상을 만들지. 그 안엔 풀이의 변환 같은 수학 마법이 숨어 있어. 볼록한 탐촉자는 넓게, 서념은 세밀하게, 길쭉한 건 깊은 곳까지 본단다. 이건 모두 기하학의 마법 덕분이지. 요즘엔 인공지능도 초음파 마법을 배우고 있단다. 로봇은 흐릿한 영상을 선명하게 만들고 질병을 빠르게 찾아내지. 수학과 과학이 만나면 보이지 않던 세계도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단다. 초음파는 들리지 않는 진동을 이용해 세상을 그려내는 마법이야. 수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이 만나면 세상의 비밀이 눈앞에 펼쳐진단다. 어떤 병의 원인을 알려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다. 50년 전에는 직접 해부하지 않고 우리 몸속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했어. 하지만 뼈, 근육, 장기 등을 보여주는 마법 같은 빛, 바로 X선이 있단다. X선은 돌이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물도 통과하는 성질이 있어.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지 않지. X선 사진을 보면 단단한 뼈는 흰색으로, 근육은 진한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지. X선을 이용한 검사법 중 하나인 CT 검사는 여러 방향에서 찍은 X선 사진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단다. CT 검사를 위해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터널 같은 둥근 통 속으로 움직이며 X선이 방출되어 우리 몸을 꼼꼼히 찍지. 뼈처럼 밀도가 높은 부분을 통과한 X선은 많이 줄어들고 근육처럼 밀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X선이 조금만 흡수된단다. 인체를 통과한 X선의 세기를 측정해 이미지를 얻고 여러 장의 X선 사진을 컴퓨터로 조합하면 우리가 아는 CT 사진이 완성되는 거야. CT 검사의 기본이 되는 수학 원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야. 환자 몸의 단면에 여러 방향에서 X선을 쏜다고 생각해보자. X선의 방향에 따라 몸속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며 여러 측정값을 이용해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단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반면에 각 부분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고 이를 명암함수로 변환하면 단층 차정 사진이 완성된단다. 컴퓨터는 연립 방정식을 풀 때 행렬이라는 수학 이론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형대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CT 영상이 선명하지 않거나 훼손될 수 있는데 이때 잡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수학이 활용된단다. 선명한 영상을 얻기 위해 블러링과 평균값 계산이 필요하며 이진법 이미지에서 주변 평균값을 맞추는 과정에 미분 방정식이 이용된단다. 사진 데이터의 평균값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 해를 구하면 복원된 영상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흩어진 데이터를 다시 잡아준단다. 전문가들은 고차원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방정식을 사용한단다. 안녕 꼬마 마법사들.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마법
혁신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건 바로 혁신이라는 이름의 마법이야. 혁신은 묵은 관습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로움이 가치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마법이지. 옛날 MP3 기술은 관심 없었지만 이동형 MP3 플레이어가 나타나자 세상이 달라졌어. 작은 기기 안에 음악을 넣고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선보였어. 휴대전화에 무선 인터넷과 음악 재생 기능을 더해 하나의 기기로 만든 놀라운 발명이었지. 혁신은 거창한 발명뿐만이 아니야.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것도 모두 우리 일상의 작은 혁신들이야. 가족이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연결되었어. 이제는 인공지능 덕분에 누구나 혁신을 만들 수 있어. 자율주행 로봇이 식당에서 접시를 치우고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을 따라다니며 설명을 해주지.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 정체되지 않으려면 더 다양한 기술을 연결해야 해. 혁신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란다. 혁신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마법이야. 새로움이 가치와 만나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때, 그때 진짜 혁신의 빛이 반짝인단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양적 변화가 일정 지점에 이르면 질적 변화로 일어난다고 말했단다. 이를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해. 내적 에너지가 쌓이면 결국 폭발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야. 경제와 사회의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첫 번째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어.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성을 두세 배나 높였어.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은 세계 무역을 확장시켰단다. 제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위한 전기 사용과 함께 왔어. 이 시기에는 화학, 전기, 석유, 철강이 기술 혁신을 주도했단다. 석유로 움직이는 엔진이 증기를 대체했고, 전기는 통신 기술을 탄생시켰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의 등장은 제3차 산업혁명을 상징하고 있어. 이 용어는 제레미 리프킨이 2012년 저서 3차 산업혁명에서 처음 사용했던 말이야. 그는 인터넷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강조했지. 전통적인 제조업의 시대가 끝나고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시작했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통합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문은 물리학, 화학 또는 인문학일까? 사실 이 모든 분야의 기초는 수학이란다. 수학은 모든 첨단 산업의 원천이지. CT 및 MRI 스캐너는 방정식, 미적분학, 미분이론에 의존하고 있어. 통계학, 이산수학, 선형대 수학은 빅데이터에 필수적이지. 수리생물학은 불치병에 대한 새로운 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학조차도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 널리 사용되는 RSA 알고리즘은 소수와 인수분해를 사용해서 만들어. 소수의 분포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두 개의 큰 소수의 곱을 분해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걸 이용한 거지. 이것이 바로 보안의 핵심이야. 그러나 이제 양자 컴퓨터는 RSA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어. 확률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양자 중첩과 얽힘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단다. 수학이 자체 코드를 만들고 깨뜨리는 것이 매혹적이지 않아? 인공지능 자체는 수학 위에 세워졌어.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통계학, 집합론, 함수 해석학이 모두 혁신으로 표현되는 수학이론이야. 미적분학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풀이의 급수는 소리와 이미지를 처리하며, 최적화 이론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최단 경로와 최적의 시간 사용으로 우리를 안내해. 증기에서 인공지능으로, 에너지에서 지능혁명으로
모든 혁명은 수학에서 시작된단다. 수학은 단지 숫자가 아니야. 수학은 창조 그 자체라는 언어라는 걸 잊지 마. 안녕, 수학의 세계를 여행하는 마법소녀 루미아야. 왜 수학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걸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야. 계산기가 있는데 굳이 수학을 배워야 할까? 맞아. 미분이나 적분, 행렬 같은 건 일상 대화에서 거의 안 쓰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니야. 세상을 움직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마법의 언어란다. 수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 프로그래머, 빅데이터 분석가, 금융 전문가 모두가 수학을 다루는 현대의 마법사들이야.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서 AI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까지 모든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수학이 있었어.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세상을 놀라게 했지. 값싼 노동력으로 알려졌던 중국이 이젠 AI 강국으로 떠오른 거야. 인도 역시 수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IT, 우주, 핵기술까지 수학이 그 모든 걸 이끌고 있지. 신약 개발, 우주 발사체 궤도 계산, 이 모든 건 수학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래서 요즘은 산업수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수학 천재가 될 필요는 없어. 수학을 이해하려는 마음, 세상을 논리적으로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마법이야. 수학은 세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법이야. 그 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단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마법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수학 실력이 뛰어난 나라들은 왜 선진국이 되었을까 하는 주제야. 그럼 마법의 시간을 열어볼까? 옛날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인도는 눈부신 문명을 꽃피운 나라들이었어. 이들은 수학을 이용해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복잡한 사회를 운영하며 나라의 질서와 왕권은 더욱 굳건해졌지. 수학은 문명의 언어였어. 피라미드와 심장,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바빌로니아의 점토 칠판처럼 말이야. 인도에서는 수학이 종교와 함께 숨쉬었어. 복잡한 천문학 계산과 달력 제작에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여유와 문명의 씨앗을 심어줬단다. 수학은 마음을 잇는 언어였어.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지. 시장에서 상인들이 저울을 맞추며 웃는 모습처럼 말이야.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바뀌었지만 수학의 역할은 더더욱 커졌어.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과 공장 건설에, 현대에는 컴퓨터와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수학은 산업의 심장이야. 모든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단다. 한 나라의 수학 실력은 단지 뛰어난 수학자 한 명으로 완성되지 않아. 모든 국민이 수학적 사고력을 갖추고 협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지성의 팀플레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진정한 마법이 펼쳐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인도의 수학 교육엔 특별한 마법이 있어. 바로 증명의 마법이지.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을 넘어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증명은 마법의 언어야. 이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야. AI 로봇의 회로를 구성하는 수학 코드처럼 말이야. 결국 수학은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움직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야.
수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단다. 수학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야. 다음 마법 수업에서 만나자. 수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수학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단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정치, 종교 지도자였어. 그는 제자들을 매스메티코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바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야. 매스메틱스는 일반적인 지식의 체계를 뜻하지. 즉,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란 거야. 하지만 지금의 수학은 점수와 시험 속에 갇혀버렸어. 이런 수학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않아. 한 나라의 수학 실력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된단다.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수학 교육이 제대로 서야 한단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 탐구와 발견의 훈련이 되어야 하지. 바람직한 수학 학습은 관찰에서 시작되거든. 대상을 면밀히 살피고 그 안에 무늬를 찾아내는 거야. 찾은 무늬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숫자나 문자로 기록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규칙이 드러나. 규칙을 이해하면 세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단다. 나아가 예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 이상적인 수학 교육은 4가지 영역이 어우러져야 해. 첫째, 그림의 영역 도형, 패턴 공간 감각을 키우는 시각적 수학. 둘째, 숫자와 문자의 영역,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표준의 힘. 셋째, 규칙의 영역 프랙털과 카오스로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단계. 넷째, 예측의 영역, 확률과 통계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의 수학이야. 단원을 체계적으로 나누더라도 문제풀이만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학생이 배우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야. 호기심이 생기면 탐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의 씨앗이 자란단다. 각 수학 이론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 수학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쟁과 대화를 통해 발전하거든. 도형과 그래프 같은 시각적 표현을 함께 공부하면 수학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수학 이론은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이 된단다. 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순간 미래를 여는 힘이 생기지. 문제를 푸는 손보다 질문하는 눈이 더 중요해. 바람직한 수학 교육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창의력으로 완성되지. 수학은 세상을 배우는 언어란다. 안녕, 나는 마법소녀 루미아야. 오늘은 왜 중국과 미국은 수학 교과서를 바꿨을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세계 수학 교육은 21세기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어.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데이터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단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 사회적 결속,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촉진되고 있어. 수학은 이제 데이터 과학과 AI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단다. 중국은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를 정하는 나라야. 예전엔 대학 입시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험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으로 바뀌었단다. 새 교과서의 핵심은 6가지 소양. 수학적 추상화, 논리적 추론, 모델링, 상상력, 연산, 데이터 분석. 특히 모델링과 데이터 분석은 AI 시대의 핵심이야. 이러한 변화는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제 미국으로 가볼까? 미국은 공교육의 수학이 무너져서 교과서를 바꿨어.
CCSSM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 수학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지. 이 기준은 폭넓고 얕은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어.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기술을 모두 강조하며 학생들이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한단다. 이 기준에는 8가지 마법이 숨어 있단다. 문제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모델링하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야. 이 8가지 마법 기준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의 새 교과서엔 공통점이 있어. 바로 스토리텔링이야. 이제 수학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거야. 스토리텔링은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실제 삶의 시나리오와 연결하여 수학을 더욱 흥미롭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준단다. 복잡한 아이디어도 이야기의 틀 안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단순한 공식 암기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수학의 진짜 마법이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수학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열쇠란다.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해줘. 이것이 바로 루미아의 마법 수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다. 오늘은 아주 먼 나라 중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중국은 한때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5G,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주자가 되었지. 하지만 딥시크 출현 이후 중국 과학 기술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어. 특히 국내 교육만 받은 젊은 연구원들이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 세계가 놀라고 있어. 현재 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단다. 두 나라의 AI 발전 전략과 방향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미국은 민간 주도 기술 개발과 벤처 캐피털 중심 투자로 AI 기술을 선도하고,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 정책 지원과 방대한 데이터 활용으로 AI 산업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지. 미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머신러닝 모델을 계속 출시하고, 또한 대중의 신뢰 확보와 부작용 방지를 AI의 중요한 개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반해 중국은 AI의 실용성과 산업 적용에 집중하고, 특히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스마트 시티 등 AI 기반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중국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미국의 AI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AI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야.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도 학습할 자료가 없으면 AI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그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지. 중국 정부는 AI 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더불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도 추진하고 있어. 강력한 법정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를 강조하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지. 이러한 차이는 AI 모델의 발전 속도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AI의 한 분야이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자로 이루어진 중국어는 영어보다 자연어 처리에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 하지만 중국 정부, 학계,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연어 처리 연구에 매진하여 대규모 음성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맥 기반 언어 처리 기술을 발전시켰단다. 미국이 GPU 기반 AI 연산에 집중할 때 중국은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된 AI 칩을 개발했단다. 이를 통해 중국은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 중국의 AI 발전에 대한 의지는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단다.
2024년 가을부터 베이징 학교에서는 AI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어. 초등학교에서는 AI 챗봇 만들기 같은 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중학교에서는 음성인식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까지 이해하도록 가르친단다. 고등학교에서는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중국의 AI 의무교육은 하루아침에 계획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야. 중국 정부는 이미 2017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단다. 우리도 이제 AI 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야. 안녕 얘들아. 세상에서 나라의 힘을 정하는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란다. 그리고 그 과학의 뿌리에는 언제나 수학이라는 마법이 숨어있지.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지, 우리나라의 수학은 한때 조금 슬펐단다. 공식 외우기와 문제풀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었거든. 마치 마법의 비밀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읽지도 못하고 단순히 주문 한 줄만 외우는 것과 같았지. 이렇게 하다 보니 창의적인 마법사, 아니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가 어려웠단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쓰는 시간은 많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문제만 푸는데 써버렸단다.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탐구와 체험,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의 마법은 사라지고 말았지. 그래서 2009년에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교과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 그리고 2012년 1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모든 곳에 스며있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거지. 그래서 평가 방식도 바뀌었단다. 서술형과 과정 탐색형 문제를 내도록 권장했지. 수학의 역사, 의미, 실생활 예시를 함께 담아서 마치 이야기책처럼 바뀐 거야.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모든 아이가 수학의 마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해. 2014년에 종료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 약간 부족했단다. 수학 단원을 공부하는 목적, 그 단원에 나오는 수학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과 활용 분야 등을 골고루 다루어야 진정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연산 문제를 문장제 문제로만 바꾸는 수준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었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전히 입시제도였단다. 시험이 여전히 문제풀이 중심이면 결국 아이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게 되거든. 얘들아,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란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미래의 지혜의 바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단다. 얘들아 안녕? 오늘은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본 수학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에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멋진 마법이 있었단다. 그 덕분에 학교 수학이 더 튼튼해졌고 아이들도 수학을 더 친근하게 느꼈지. 하지만 입시라는 괴물이 아이들의 마음을 짓눌렀단다. 그래서 새로운 마법,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태어났어. 수학 기반의 핵심 역량 함양,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 인식 확산, 선진 수학 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설정되었단다. 실생활 속 수학, 수학의 역사, 이야기 속 수학. 이제 수학은 책 속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왔단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지. 선다형 문항은 이제 안녕. 진짜 중요한 건 생각의 여정이란다. 왜 틀렸을까를 고민하는 순간 너는 이미 수학자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마법 도구들이지. 정답보다 과정, 실수보다 깨달음이 더 중요하단다. 교사는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봐야 해. 가르치는 이도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가 시작됐지. 교사의 자율성이 곧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법이야. 이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배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지. 창의력의 씨앗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빛날 때 자란단다. 교사는 아이의 호기심을 읽고 수학책은 그 호기심을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해. 이게 바로 수요자 중심 교육의 진짜 힘이야. 미국이나 중국처럼 첨단 산업을 이끄는 나라들이 바로 이 마법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모두가 배우는 일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펼치고 있지. IT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그 마법이 가능해졌단다. 그래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은 우리에게 새로운 주문을 알려주었지.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속 호기심을 읽어내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해. 이게 바로 관찰평가가 중요한 이유란다. 이 마법은 학생만의 것이 아니야. 어른들도 함께 배우고 느껴야 한단다. 온 국민이 수학을 즐길 때 세상은 더 지혜로워지지. 이제 수학은 학교의 한 과목이 아니라 현대인의 마법 같은 기본 소양이 되었지. 얘들아, 수학은 어려운 주문이 아니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마법의 언어란다. 얘들아 안녕?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수학책은 자연 언어로 써야 하는 걸까? 수학은 말이야, 자연의 비밀을 풀어내는 마법 같은 학문이란다. 그래서 수학책엔 자연이 들려주는 비밀이 담겨 있어야 해. 그런데 우리 주변의 수학책은 어떤 모습이니?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곤 곧바로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지. 숫자와 문제들, 마치 암호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니? 하지만 원래의 수학책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다. 옛날의 수학책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었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만든 언어. 바로 그걸 자연 언어라고 부르지. 영어도 중국어도 그리고 우리말 한국어도 모두 자연 언어야. 자연 언어는 참 신기해. 모호하기도 하고 유연하고 문맥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지나면 새로 태어나기도 하지.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단다. 이게 바로 모호성이라는 마법이지. 또 같은 생각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유연성이라는 성질이야.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문맥 의존성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시간 속에서 언어는 자라나고 변화하고 새 단어를 만들어내지. 그런데 얘들아, 사람의 언어 말고도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가 있단다. 프로그래밍 언어나 사회 실험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를 인공 언어라고 한단다. 그중 언어의 문법 구조를 수학적 측면에서 형식화한 인공 언어를 형식 언어라고 해.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 문맥 비의존성을 가지고 있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직 정해진 규칙만 따르지. 하지만 이런 언어는 익히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긴 힘들단다. 그래서 많은 수학책들이 이 형식 언어로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멀게 느껴졌지. 그렇다면 옛날의 수학책은 어땠을까? 유클리드의 원론은 인류가 남긴 가장 빛나는 수학책이야. 단순히 계산을 가르친 게 아니라 생각의 길을 따라 공리에서 진리를 끌어냈지. 그래서 유럽에선 16세기까지 원론을 교과서로 사용했단다. 원론이 수천 년 동안 사랑받은 이유 알고 있니? 그건 바로 자연 언어로 쓰였기 때문이야. 오늘날처럼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냈거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클리드의 수학을 배울 수 있었지.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단다. 자연 언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만약 유클리드가 수학 기호만으로 책을 썼다면 그의 지혜는 먼 시대를 건너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지도 몰라. 수학의 발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느렸을 거야. 자연 언어로 수학책을 써야 하는 이유, 이제 알겠지? 좋은 수학책은 단순한 공식 모음이 아니라 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해. 그 속에는 사람들의 삶과 노력,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이 녹아있지. 형식적인 언어만으로는 마음을 전할 수 없어. 자연 언어로 써야만 비로소 수학책이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은 마법의 수학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왜 한국은 아직 수학 교과서를 바꾸지 못했을까 하는 거야. 많은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단다.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건 수학만의 특이한 기호 언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호를 잘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비로소 수학이 친근하게 느껴져. 그런데 그걸 그냥 외워서 공부하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개념이 흔들리게 돼. 그래서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진단다. 한 나라가 세계에서 앞서 나가려면 수학이 튼튼해야 해. 그래서 한국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번 수학 교육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어. 하지만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과서가 달라져야 해. 수학 교과서가 바로 시대의 거울이거든. 좋은 수학 교과서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연습장이 되어야 해. 수학이 만들어진 과정, 그 원리가 어디에 쓰이는지, 심지어 물리학, 화학, 공학, 문학, 철학까지 세상의 여러 지식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하지.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교과서는 단원이 시작할 때 수학자 이야기나 기술 속의 수학을 잠깐 소개하고 끝이야. 그 뒤엔 여전히 개념 설명,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옛날식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단다. 그건 입시라는 커다란 장벽 때문이야. 아직도 학교에서는 문제풀이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거든. 만약 교과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면 학생들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외면할지도 몰라. 그럼 학교 수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의 부족도 이유야. 예를 들어 교과서엔 CT나 MRI의 연립방정식이 쓰인다라고만 적혀있지 정작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그게 바로 문제야. 그럼 전문가들을 더 모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학과 다른 분야를 아우르며 교과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내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야. 수학 교과서를 바꾸려면 먼저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해. 그럼 학교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자연과 인간, 사회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해. 진짜 수학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그 작업을 이끌면 그건 정말 완벽한 수학 교과서가 될 거야. 언젠가 너희가 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건 단순히 공부 잘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의 비밀을 여는 마법 같은 이야기란다.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볼까?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란다. 그리고 바람직한 수학 공부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가는 일련의 연습 과정이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계나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걸 우리는 혁신기술 혹은 혁신제품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수학은 기술 혁신의 원동력, 첨단 산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 옛날에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이런 말을 했단다. 수학은 자연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로는 수학의 여왕이다. 이 말에는 참 깊은 뜻이 숨어 있어.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면 수학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자연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혜가 담겨 있단다. 수학 공부는 관찰에서 시작돼. 자연의 구성 요소들은 저마다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 그 무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는 언어와도 같단다. 그 무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리면 수학이 되는 거야. 자연의 무늬 속엔 늘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이제 무늬의 모듬, 즉 패턴을 찾아야 해. 그런데 말이야, 자연 패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단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숫자와 문자라는 마법 도구를 꺼냈어. 숫자는 셈의 도구고 문자는 생각을 표현하는 기호야. 이 둘을 잘 다루면 숨어있던 패턴들이 눈앞에 나타나지. 숫자와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자연의 숨결을 이해하게 해주는 마법의 언어란다. 화학자들의 세계로 가볼까? 그들은 세상의 구조를 화합식이나 모형으로 표현해. 하지만 세상엔 아직 이름도 형체도 없는 것들이 많단다. 두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처럼 말이지. 하지만 패턴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일까? 자연은 언제나 패턴과 패턴 붕괴가 함께 일어나고 있단다. 바다의 수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바로 그런 조화 때문이야. 수학은 모든 첨단 산업의 원천이야. 그리고 바람직한 수학 공부를 통해 인재를 길러내야만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단다. 얘들아 안녕? 수학 공부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보통은 책을 펼쳐 개념을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곤 하지. 어떤 사람들은 수학은 정의에서 출발하는 학문이라면서 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들 말하더구나. 얘들아, 그건 바람직한 수학 공부라 하기 어렵단다. 수학이라는 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이거든. 옛날 조선의 유한준이라는 분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겼지. 사랑하면 더 잘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란다. 예술, 글쓰기 등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깊은 맛이 보이는 거지. 얘들아, 수학도 그래. 자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무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늬가 모여 패턴이 되고 패턴이 자연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란다. 바람직한 수학 공부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지. 얘들아, 관찰이라는 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란다. 해안선을 멀리서 보면 매끈하단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삐죽삐죽한 모양이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살펴본 걸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단다. 관찰은 눈만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귀도 쓰는 거지.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입으로 맛을 느끼기도 하고, 손으로 촉감을 느끼는 것도 관찰이 되는 거란다. 때론 본능 같은 감각으로 위험을 알아채기도 하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오감이 발달해야 하는 거지. 왜 저런 모양일까? 왜 저런 소리가 나는 걸까? 왜 이런 말이지? 이런 질문들이 바로 수학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란다. 식물은 무늬로 삶과 죽음을 들려주는 거지. 독성이 강한 건 쓴맛이 나기 마련이지. 영양가가 풍부한 건 보통 단맛이 나는 거란다. 냄새와 촉감도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거지.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얘들아, 오늘은 밖으로 나가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야. 그 순간 수학 공부가 조용히 시작되는 거란다.
얘들아 안녕? 식물의 언어인 무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소리, 몸짓, 글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한단다. 하지만 풀이나 나무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지. 햇빛이 아무리 따가워도 벌레가 와서 잎을 먹어도 묵묵히 참는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식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다. 바로 무늬를 통해서 말이야. 잎이나 꽃에 드러난 무늬, 열매의 색과 모양을 보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단다. 식물은 일기를 쓰듯이 하루하루 자기 몸에 무늬를 새기고 있단다. 단순 예뻐 보이려고 식물이 무늬를 만드는 건 아니야. 식물의 무늬에는 생성과 소멸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몸이 아프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하나둘 나타나지. 식물도 무늬를 통해 어디가 아픈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무늬가 생겨나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거지. 정원사와 농부는 끊임없이 식물과 대화를 해. 가을도 아닌데 파릇파릇하던 잎이 노랗게 변하면 농부는 식물이 아프다는 것을 금세 눈치채지. 농부가 아니어도 식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왜 아픈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곤 한단다. 반면 농부는 잎에 나타난 무늬의 특징을 보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어 잎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이 노랗게 변했을 때 말이야. 농부는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살펴본단다. 그런 다음 칼륨이나 칼슘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보는 거지. 만약 이 표면에 노란 반점이 생겼다면 농부는 곰팡이 때문에 식물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낸단다. 무늬에는 식물의 번식 전략도 들어있는 거란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그러나 손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꽃은 스스로 수정할 수가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 바람, 물, 새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지.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이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식물을 충매화라고 한단다. 충매화는 후각과 시각이 뛰어난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향기, 꽃잎의 무늬 등을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흰색 꽃에만 유독 벌이 많이 찾아오곤 한단다.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꽃들이 사실 곤충에게는 흰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곤충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 본단다. 우리 눈에는 밋밋한 흰색으로 보이는 꽃에 자외선을 비추면 중앙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무늬를 볼 수 있는 거지. 꽃은 그곳에 곤충이 좋아하는 꿀을 숨겨놓았단다. 식물은 자외선이 만들어내는 무늬를 이용해 곤충을 부르는 거란다. 식물은 말도 못하고 글도 쓰지 못하지만 대신 자신의 몸에 과거의 일을 무늬로 새겨놓았단다. 대표적인 예로 나무를 가로 방향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나이테가 있지. 나이테에는 나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는 거란다. 온대 지방의 나무에서는 밝은 고리와 어두운 고리가 번갈아 나타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지. 나이테에는 화재로 나무 껍질이 손상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화재가 일어난 시점을 추적할 수도 있지. 무늬는 식물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자연의 기록이면서 과거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물은 자신의 몸에 소중한 정보가 담긴 무늬를 새겨놓고 있단다.